네. 네,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 40년대, 50년대가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의 어떤 태동기였다면 60년대가 도약기, 그리고 70년대는 이런 정체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타이틀을 붙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0, 90년대, 8, 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10년 단위로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특징을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네. 왜 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8쪽입니다.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시면 1980년대에는 개발과 빈곤 감소라는 국제개발 협력의 영역이 축소되고, 네, 세계은행과 IMF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이룬 시기입니다. NGO의 역할이 공여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크게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90년대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그렇죠?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입니다. 그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다른 거 알죠? 인터내셔널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죠? 이제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이슈 또한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에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유엔은 1980년대를 제3차 유엔 개발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성장률 7%, 그리고 GDP 성장률 4.5%를 목표로 세워서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ODA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원조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국제 수지까지 악화돼서 개발 협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당시 원조 예산을 상당히 삭감했습니다. 1980년대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문제가 한국의 남북은 아니죠. 남반구와 북반구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이 어떤 그 격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빈부 격차가 크게 심화되면서 남북 문제는 신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1981년 파리에서 제1차 유엔 최빈국 회의를 열어서, 예, 파리에 이 회의가 되게 중요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1차 유엔 최빈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최빈국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이것을 10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보시면 제5차 유엔 최빈국 회의는 2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22년 3월 미국 뉴욕에서 부분적으로 개최되었고 23년 3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후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제 개최가 됐죠. 네. 한편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그 최빈국 회의가 10년마다 개최되는 그 출발이 파리 회의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 나왔던 거고요. 한편 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경제와 기술을 협력하는 남남협력이 논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남남협력하면 개도국 간의 새로운 협력 구도다라는 거 알죠? 네, 다음 달락.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석유 파동과 경기 침체로 개발도상국들의 채무는 점점 늘어만 갔고 1982년 멕시코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누적 채무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라토리엄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예하는 거. 돈 지금 못 갚겠어. 네, 배째 이거예요. 멕시코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이때부터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나왔고, 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1980년 구조조정 차관을 만들었고, 이제 구조조정하는 국가에 빌려주는 돈이에요, 차관. 그리고 IMF는 1986년 구조조정 신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 축소와 시장 확대를 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지난주에 끄트머리에 신자유주의 얘기 나왔었잖아요. 시장에 맡겨라는 거, 정부를 축소하라. 인제 이거를 하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 차관들이 인제 국제 협력에서도 고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미국의 자본주의식 국가 발전 경제 정책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서 구조조정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가 특히 부패와 효율적 행정 체계 부재로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세계은행과 OECD는 이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긴급 구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긴급 구호. 1980년대 들어와서 크게 증가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미디어의 개발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빈곤 지역의 소식이 세계 곳곳으로 쉽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조기관들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긴급구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NGO를 통해서 ODA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긴급구호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 4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진 긴급구호 자금이 90년대 초에는 24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NGO를 통한 긴급구호가 많이 이루어졌고 당시 국제 NGO의 수와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영국 식량 원조 자금의 75%가 NGO를 통해 사용되었으며 스웨덴의 긴급구호 자금의 40%는 자국 NGO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NGO들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었고 개발 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ODA가 아니잖아요, NGO는. 그죠? 네. 1982년부터 92년까지 NGO가 모금해서 국제개발 협력에 사용한 자금 규모가 23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80년대 NGO가 국제개발 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도국 정부의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한테 줘봐야 개도국에서 이 거버넌스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인제 대신에 NGO로 인제 대안을 찾은 거죠. 자, 또한 NGO는 환경과 성평등, 사회개발 등의 개발의 새로운 논의들을 제공했습니다. 89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 안보가 아닌 인권, 젠더, 환경 이런 이슈에 대한 논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NGO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점을 또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가 되면서 개발 협력의 관심은 빈곤 퇴치를 비롯해서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UNDP 알죠? 네, UNDP가 90년 인간 개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90년에 인간 개발 보고서 몇 번 나왔습니다. Human Development Report, HDR.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uman Security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 중심의 사회 개발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제시된 새로운 개념이고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이 결국 인간이며 이는 군사 감축뿐 아니라 인권과 환경 보호, 민주주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UNDP는 인간 개발 지수를 만들어서 지수, HDI 많이 나왔죠? 각국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 206개 지표를 바탕으로 빈곤과 개발의 정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엄청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는 너무 돈돈한다 이거죠. 그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 회의가 또 엄청 중요해요. 92년에 예, 그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2년이니까. 네. 하여튼 환경이 이슈가 크게 됐던 게 인제 리우데자네이루 이 유엔 환경 개발의 브라질이거든요. 네. 지구 정상회담으로도 불린 이 회의에서는 리우 선언과 아젠다 21이 채택이 됩니다. 같은 해 192개 국가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97년 일본 교토에서는, 교토 아시죠? 여기서 인제 교토 프로토콜, 의정서라 그래요. 이거를 인제 채택을 하는데 이때 뭐를 했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잡았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우리가 OECD 가입도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인제 브라질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토에서 쪼끔 더 구체화됩니다. 환경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뭔가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 나갈 건가.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리우 회의는 1992년 생물 자원의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을 채택을 합니다. 90년대에는 개발 분야에서 젠더 관점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약간 위기는 위기인데 국가의 영향은 좀 작아지고 NGO가 역할이 커지면서 환경, 그리고 지금 이제 젠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95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189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제4차 여성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및 정치적 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 메인스트리밍이 주류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었으며 베이징 행동강령을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빈곤, 교육, 폭력, 무력 분쟁, 경제, 의사결정, 환경 등 12개 중요한 관심 분야를 정해서 각국의 구체적 실행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젠더 이슈는 8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2차 세계 여성회의와 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3차 세계 여성회의 등을 거치며 1980년부터 선진 공여국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졌는데 제4차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젠더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주체들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엔은 90년대 초부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화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과 무역, 금융정책 등에서도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책 일관성 개념은 OECD 닥이 동료 검토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개발 담론에서도 중요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이제 정책이 일관되냐 이거를 유엔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와주는데 도와줬다가 그다음 안 도와줬다가 그거는 더 나쁘잖아요. 하여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OECD 닥은 90년대 개발 협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들을 활발하게 발표했습니다. 94년 참여적 개발, 그리고 굿 거버넌스를 위한 방향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참여적 개발이란 기존 공여자 중심의 성장 위주 경제 개발 사업을 지향하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 지향하고 개발의 수혜자인 현지 주민을 정책 개발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articipatory예요. 누가 참여하냐면 수혜자인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건 농업에도 계속 나오고 다 나와요. 예. 자, 당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원조가 투입되었음에도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굿 거버넌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공여국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닥은 96년 21세기 개발 협력 전략을 발표해서 사회 개발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공여국 간 원조 일치 등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97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98년
개발 협력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등 개발 협력 분야에서 주요한 전략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세계은행은 99년에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원국에 기반을 둔 개발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파티시페터리 그 디벨롭먼트였잖아요. 이게 누가 참여하느냐? 수원국, 공여국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도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에서 수원국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개발도상국 정부 및 공공부문의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간 예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예. 커다란 흐름 속에서 조망할 때 90년대는 세계은행과 UNDP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이 원조를 이끌었던 시기였다. 다자간 알죠? 네. 한 국가가 아니고 조합을 만드는 게 다자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NGO가 대체 주체로 또 대안으로 나오고, 그다음 세계은행이나 UNDP 같은 이런 다자기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 90년대는 선진국의 원조 피로 현상이 대두됐던 시기였습니다. 원조 피로. 대외 원조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향상되면서 90년대 아프리카의 평균 실수입이 6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 이게 이제 캐럴 랭카스터, 레퍼런스가 계속 나와요. 자, 이거는 그간의 원조가 소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막 퍼졌는데 유럽처럼 그렇게 뭐 확 안 좋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조 필요가 있고, 그다음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원조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편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예산으로 자연스럽게 ODA가 감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요 담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어떤 해설. 이건 하나의 이제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담론을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 아까 그 신자유주의의 배경이 됐던 게 워싱턴 컨센서스거든요. 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독립적인 싱크탱크, 미국 정부 정책 커뮤니티, 투자금융사 등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워싱턴 합의문 뭐 이렇게 되나요?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좋은 정책, good policy, 그리고 좋은 제도, good institutions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좋은 정책이란 안정적 거시 경제 정책, 자유무역 및 투자 레짐, 민영화, 국가 소유 자산의 탈규제, 그리고 좋은 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소유권 보호, 독립된 중앙은행, 투명한 기업 가버넌스. 네. 어떤 게 좋은 정책이냐, 어떤 게 좋은 제도냐, 이 개념이다,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시험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나 사실 80년대 구조조정 정책으로부터 이어져 온 장기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빈곤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잃었어요. 세계은행은 원조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좋아졌다 뭐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학자들이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한 게 막, 그래서 신빙성을 잃었다는 거죠. 실제로 잠비아의 경우에 1970년대부터 93년까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18차례 달하는 구조조정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공도 거두고 있지 못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더욱이 세계은행은 조직 내 업무 평가처에서 예, 잠비아의 구조조정 대출이 대부분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 조직에서도. 그럼에도 약 23년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던 거예요. 잠비아가 궁금해지네.
원조가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정부로 하여금 나쁜 정책과 실정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 된 거예요. 포어 가버넌스. 그러니까 나쁜 정부에 계속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이제 박스는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정책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인 경제학자 장하준. 네, 이분 유명하죠. 네. 현재 선진국은 그들이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신자유주의적인 제도와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우리 정부 관료를 했지 않습니까?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고 국내 산업의 보호 정책을 펼쳤으며 분야별 집중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의 산업기술 도용은 비일비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학자죠. 자, 민주주의 개혁 역시 경제적 발전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스템을 개방하고 정비하라는 이러한 요구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목적에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것, 못 올라오게. 네. 이게 이제 레퍼런스는 장하준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제도 개혁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에 적절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야말로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기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화가 되자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IMF와 세계은행은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세계은행은 99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에 초점을 맞춘 세계은행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개발의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이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라는 개발의 분석의 틀. 네.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해 빈곤 감소 전략을 세웠는데 이 빈곤 감소 전략 PRS는 수원국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에서 주인의식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참여적 개발 있잖아요. 네, 참여적 원조. 수원국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중에 계속 나올 거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ODA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하는 ODA 첫째 원칙이 수원국에서 요구가 있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1차는 수원국에서 얼마나 그들이 요구했는가 그걸 1순위로 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굿 거버넌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굿 거버넌스는 빈곤 타파와 개발을 위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는 90년대 이후 국제개발 담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개발도상국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 원인을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 그냥 뭐 계속 퍼줬던 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신자유주의도 개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 개도국의 거버넌스가 개선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수단적 의미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굿 거버넌스는 개발의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굿 거버넌스의 의미는 표 2-1과 같이 원조 기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굿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이거죠. IMF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개념이라서 첫 번째는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공공 부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해야 되고 세 번째가 부패가 척결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는 IMF보다 조금 더 포괄적. 첫째가 정권에 대한 선택과 교체가 돼야 되고 교체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가 제도나 규제나 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시민사회 경제 분야 정계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교류와 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UNDP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조합니다.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효율적이며 공평하다. 이게 인제 굿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UNDP는 본 겁니다. 법치주의를 도모하고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사회의 최고 빈곤자와 취약자의 목소리가 개발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굿 거버넌스 논의는 원조의 이행 조건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조 받으려면 이거 실행해 이런 거예요. 보츠와나, 루안다,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과 같이 굿 거버넌스 지표가 높은 국가의 원조가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에는 원조 제공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굿 거버넌스가 제시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중고가 인제 네 거버넌스도 갖춰야 되고 뭐 돈도 받아야 되고 또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굿 거버넌스는 단기간에 개발도상국이 성취하기 어려운 정치, 경제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당한 굿 거버넌스 접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협적인 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 원조에서 굿 거버넌스 이행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원조 규모를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중국의 원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구 공여국들은 굿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강조의 강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이 냉전이 굴식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예, 이 자본의 힘으로 뭐 "거버넌스 필요 없고 막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면 거기 또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기존에 "야 너네 거버넌스 좋게 해야 도와줄 거야."라고 했던 이런 원래 공여국들 있죠. 이쪽에서 약간 당황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제 거버넌스 좀 덜 됐더라도 어쩌지? 뭐 약간 이런 딜레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빈곤의 새로운 접근입니다. 네, 일장에서 많이 나왔어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빈곤의 새로운 접근. 전후 추진된 개발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기존 정책들을 보완해서 제시된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사실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들을 표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만 집중한 개발 이론들은 실질적인 빈곤 감소나 삶의 질 개선 등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 년대에는 빈곤의 다면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개발 관련 의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빈곤이 단순히 소득이 없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소속감이 없고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없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이런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빈곤의 복합성에 대한 접근에 기초합니다. 90 년대부터는 UN 및 유엔 산하기구,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 아동, 여성, 교육, 인권, 사회개발, 인간안보, 외채 탕감 등 여러 가지 주요한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세계 아동 정상회담, 91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한 사회개발 문제 제기에 이어 환경개발 장관회의, 92년 리우 선언,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96년 로마 세계식량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채택된 결의안들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중심 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UNDP가 90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는 계속 나오죠. 경제 중심 개발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로 담론이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UNDP는 국가의 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개발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멋지다. UNDP는 이를 위해서 인간 개발 지수를 고안을 합니다.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죠. HDI는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 협력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이었으나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인간 개발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정치 사회 참여와 자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같은 맥락에서 OECD가 96년에 발표한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 협력의 기여.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Shaping the 21st Century. 예, 이런 보고서를 96년에, 이 96년이 우리가 OECD 가입한 해일 거예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OECD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장관도 가고 뭐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OECD에 엄청 깊이 관여된 분의 이제 약간 실화, 네. 너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았어가지고, 다음에, 네, 제가 또 들은 걸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디 읽다 말았노. 네, OECD가 96년에 발표한 21세기를 구상하며, 예, 이제 이 보고서가 인간 중심의 개발 담론으로서 경향을 확인시켰습니다. 자,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개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21세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목표로서 경제적 복지, 사회적 개발, 지속 가능 환경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개발을 다시금 강조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복지, 사회적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걸 전략으로 봤다는 거죠. 자, 이 보고서는 2000년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이게 이제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스 MDG라고 하는 게 2000년이 21세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하니까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스 MDG를 이것도 이제 엄청 의미가 있어. 이거는 이제 3장 가서 또, 또 이것도 계속 나와요. 지구가 같이 어떤 걸 목표로 한다는 합의를 끌어내는 게 새천년 개발 목표예요. 네. 이러한 인간 개발 중심의 시각은 아마르티아 센 일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인도 출신 경제학자. 센에 의해서 정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센은 발전이란 자유를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를 했어요. GNP, 기술적 진보, 사회적 근대화, 이런 지금까지 주목했던 요소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이 아마르티아 센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자유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표인과 동시에 1차적인 수단이고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역량에 대한 박탈이다. 역량이 부족한 거가 빈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역량이란 중요한 어떤 요소를 최소한의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량을 소유할 자격을 획득하고 또 이를 촉진시킬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부여되어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빈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센의 논리는 인간개발 패러다임의 개념적 근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남녀 평등 지수, 여성 권한 척도, 인간 빈곤 지수, 이제 이런 것들이 UNDP의 인간 개발 보고서 논의 진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자꾸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이제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거죠. 한편 위에서 지적한 바와 달리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닌 빈곤층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었습니다. 자, 로버 챔버스는 빈곤층 스스로 무엇이 빈곤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이 빈곤하다 하면 나 빈곤한갑다가 아니고 자기가 내가 왜 빈곤할까 뭐 그런 네. 스스로 무엇이 빈곤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고안한 참여에 의한 빈곤 평가. 그러니까 이때 파티스페토리는 다 이제 가난한 사람 혹은 개도국 그다음에 이제 원조를 받는 쪽이 참여하는 평가예요. 이가 고안한 챔버스가 고안한
참여에 의한 빈곤 평가는 지역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만 활용되었지만 세계은행의 2000년, 2001년 세계개발 보고서와 IMF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에 참여에 의한 빈곤 평가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적 접근은 지역의 주민이 개발 전문가 대신 스스로 빈곤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지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또 지적이 되었죠. 네.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요한,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원조 순서를 정할까 할 때 수원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제일 평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좋은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예,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걷다가 이제 담는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시기 또 다른 국제개발 협력의 담론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은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 아까 나왔죠? 기본 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등장한 패러다임입니다. 저 18각주를 읽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기 개념은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한 개발 활동이 생태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인 생태개발이라는 용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에서 이 이름이 바버라 월드가 발언한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개발은 낭비고 지속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처음에 생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에, 발전을 얘기할 때도 지속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러면 환경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환경 파괴 문제는 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등으로 인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유엔 인간환경회의,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서 환경, 습지, 해양 폐기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개별 환경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환경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제회의로 결과 문서인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서 26개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 공동의 미래, 일명 브룬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는 가장 좀 쉽다? 네, 포괄적이다? 좀 이해가 쉽다. 이래야 될 거야. 우리 자식들 거를 빼앗지 않고 우리가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개발 방법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란 필요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최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행동 프로그램인 아젠다 21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제1원칙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그동안 환경 이슈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개발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과는 달리 환경과 개발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려면 개발이 안 되고 개발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이 두 개가 절대로 배치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었는데 이 리우 어 회의 이후에 의제 아젠다 20일 이때 '아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구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네. 그만큼 더 어렵겠죠. 자,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산업화와 자본주의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있고 현재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선진공업국의 성장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선진공업국은 현 상태의 산업 수준을 감축해야 하므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제개발 협력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개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구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한 의제 21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점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전과 함께 정제, 사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리우 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 예, 일명 리우 플러스 20, 20주년이니까요. 리우 20주년. 92년에서 20을 보태면 네, 어떻게 되나? 2002년. 네. 자, 일명 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에서 도시, 물, 식량, 에너지, 일자리, 재해, 해양 등 7개 주요 과제를 담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를 발표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경제 위기, 사회 불안정,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오염의 범지구적인 문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범지구적인 문제가 경제도 있고 사회 불안정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 담론은 3장에서 논의할 MDG의 후속 글로벌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나중에 SDG 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 SDG를 막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나는 이쪽을 지금, 이렇게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들이니까 저는 이 3장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직, 예,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죠.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